여러분 안녕하세요. 살다 보면 정말이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마치 갑작스러운 소나기처럼 인생이 흔들릴 때가 있죠.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분도 그런 순간을 겪고 계신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그저 평범하고 안정적인 가정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20년, 두 아이와 함께 살아온 일상. 하지만 그 평범함 뒤에는 남편의 숨겨진 비밀이 있었습니다. 믿고 의지했던 남편에게서 갑자기 밝혀진 충격적인 사실. 그리고 그 비밀이 남긴 깊은 상처와 배신감. 남편을 용서해야 할지, 아니면 이쯤에서 모든 걸 끝내야 할지, 하루하루가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큰 배신을 당한 적이 있으신가요? 그 배신을 용서할 수 있었나요? 아니면 결국 이별을 선택하셨나요? 오늘 사연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솔직한 마음을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아주 솔직하고 아픈 이야기입니다. 어떤 선택이 옳은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우리 함께 고민해 보시죠. 자, 그럼 오늘의 사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20년이 된 48세 주부입니다. 남편 정민 씨와는 대학 시절 선후배로 만나 연애 끝에 결혼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현재 중견기업의 부장으로 일하고 있고 두 아이는 제법 커서 이젠 제 손을 많이 타지 않아요. 겉보기엔 평범하고 안정적인 가정 같아 보이겠지만 솔직히 요즘 들어 남편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결혼 초만 해도 남편은 자상하고 세심한 사람이었어요. 늘 퇴근하면 먼저 저와 아이들에게 안부를 묻고 주말이면 어디라도 나가자며 손을 잡아 끌었죠. 하지만 언제부턴가 남편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출장이 잦아지고 야근은 기본이었으며 집에 들어와도 휴대폰만 들여다보거나 피곤하다며 먼저 자러 들어가기 일쑤였습니다. 처음엔 정말 업무가 많아졌겠거니 하고 넘겼어요. 저도 아이들 챙기고 집안일에 신경 쓰다 보니 남편에게 대화하자고 붙잡을 시간도 없었고요. 그런데 이상한 점은 점점 더 늘어났습니다. 가장 의심스러웠던 건 남편의 휴대폰이었어요. 전에는 거실에 아무렇게나 두고 다니던 사람이 어느새부터인가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더군요. 화장실에 갈 때조차 휴대폰을 들고 가는 모습에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괜히 의심했다가 싸움만 날까봐 저는 일부러 모른 척 했어요. 그저 일이 많아서 스트레스가 심해진 거겠지. 내 탓으로 돌리면서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정말 우연히 남편의 정장을 정리하다가 낯선 은행의 통장 하나를 발견했어요. 평소 남편이 사용하던 은행도 아니었고 무엇보다도 저와 상의 없이 만들어진 통장이란 게 이상했죠. 혹시나 싶어 통장 속 내역을 확인해 봤는데 그 내용을 보고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매달 일정한 금액이 꾸준히 빠져나가고 있었거든요. 특히나 눈에 띈 건 관리비, 렌탈료, 생활비라는 이름으로 찍힌 출금 내역이었어요. 금액도 적지 않았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위해 생활비를 보내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혹시 퇴직 후를 대비해 몰래 저축을 하고 있는 건가 생각했지만, 그럼 돈이 빠져나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날 저녁, 남편의 얼굴을 보는데 왜 그리 낯설어 보이던지,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며 저녁을 먹는 남편을 보면서도 속에서는 수십 가지 생각이 엉켜서 풀리질 않았습니다. 뭐라고 물어봐야 할지 물어보는 순간 모든 게 끝날 것 같아서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사실 지금도 많이 혼란스러워요. 20년 동안 믿고 살아온 남편인데 정말 제 눈에 보인 대로 받아들여야 할지 아니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괜히 오해해서 큰일을 만드는 건 아닌지, 하지만 정말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생긴 거라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통장을 발견한 이후로
저는 그 내역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던 은행의 통장에 저와 상의 없이 빠져나가는 큰 돈. 게다가 그 돈이 들어가는 곳도 수상했죠. 관리비, 렌탈료, 생활비라는 이름으로 찍힌 출금 내역들. 금액도 적지 않았습니다. 누가 봐도 혼자 살림을 차린 사람의 지출 같았어요. 처음엔 혹시 남편이 퇴직 후를 대비해 비상금을 모아두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했어요. 우리 둘 다 나이가 있으니 슬슬 그런 준비를 할 때이긴 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만약 정말로 비상금이라면 돈이 들어와야지 빠져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비상금을 모은다고 해도 굳이 관리비나 생활비 같은 이름으로 쓸 이유가 없었죠. 혼자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다가 결국 남편의 퇴근을 기다렸습니다. 저녁을 차려놓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 대화를 시도해 보았지만 남편은 역시나 피곤하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혼자 남겨진 식탁에 앉아 식은 국을 한 숟갈 뜨다가 도저히 참지 못하고 남편의 서류 가방을 뒤졌습니다. 이런 짓을 하는 제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지만 그날은 정말 미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서류 몇 장과 업무 수첩 외에는 별다른 게 없더군요. 어쩔 수 없이 다시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남편의 휴대폰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게 눈에 들어왔어요. 평소라면 방까지 들고 들어갔을 텐데 오늘은 너무 피곤했던 건지 그냥 두고 간 모양이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슬쩍 휴대폰을 열어보았습니다. 잠금이 되어 있지 않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어 자괴감이 밀려왔어요. 카톡 목록을 훑어보는데 대부분 회사 사람들과의 대화였습니다. 주로 업무 관련 이야기들이었고 특별히 수상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스크롤을 내리다가 이름도 저장되지 않은 번호와의 대화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주고받은 대화는 단 2줄이었습니다. 오피스텔 관리비 고지서를 찍은 사진 하나와 남편의 간단한 답장, 알겠다라는 글자. 순간 손끝이 싸늘해졌습니다. 사진을 클릭해보니 고지서에는 정확한 주소와 함께 관리비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평소 우리가 사는 아파트의 관리비보다 훨씬 높은 금액이었고 무엇보다도 주소가 낯선 곳이었어요. 그제야 통장 내역의 관리비가 뭘 의미하는지 감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오피스텔이라니 대체 누구를 위해 그곳에 관리비를 내고 있는 건지. 머릿속이 새하얘진 채로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도무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오피스텔이라면 혹시 다른 여자가 있는 건 아닌가 하는 불길한 생각이 밀려왔습니다. 친구 희정의 말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야. 확실히 확인해 봐야지. 그날 밤 남편이 자고 있는 방을 조용히 들여다봤습니다. 남편은 아무것도 모른 채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마치 제 불안을 비웃기라도 하듯 고르고 평온한 숨소리를 내뱉고 있었죠. 침대 곁에 가지런히 놓인 그의 정장과 넥타이, 서류 가방. 평범하고 익숙한 모습인데도 그날따라 유난히 낯설어 보였습니다. 남편의 얼굴을 보면서도 차마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만약 남편이 아니라고 하면 괜한 의심으로 다툼만 생길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속에서는 이미 온갖 의심이 엉켜 있었고 아무리 떨쳐내려고 해도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혼자서라도 그 오피스텔을 찾아가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참고만 있으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서요. 그곳에서 정말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솔직히 그 생각은 차마 끝까지 하지 못했습니다. 고지서에 적힌 주소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휴대폰을 닫았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려서 잠을 잘 수도 없었습니다. 이대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넘어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무작정 따질 수도 없는 상황.
그날 밤, 저는 그렇게 꼬박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통장과 고지서를 확인한 이후로 저는 모든 게 의심스러웠습니다. 남편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까지 전부.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혹시 오늘도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라는 불안이었죠. 남편이 출근 준비를 하며 전화를 받을 때면 그 짧은 대화 속에서도 혹시 수상한 단어가 나오진 않을까? 귀를 쫑긋 세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늘 그랬듯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퇴근을 했고 저는 혼자만 속이 썩어갔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아직도 그 고지서가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오피스텔 관리비를 내고 있다는 건 알겠는데 그게 남편 혼자만의 비상금을 쓰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누군가와 함께 쓰는 건지 아무리 생각해도 혼자서 오피스텔을 마련하고 관리비를 낼 이유가 없잖아요. 아무리 남편을 믿으려고 해도 점점 불안만 커져갔습니다. 결국 혼자서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대학 시절부터 친하게 지내온 친구 희정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카페에서 만나자마자 저는 그동안 혼자서 고민했던 일들을 빠짐없이 쏟아냈습니다.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돈이며 오피스텔 관리비 고지서며 남편의 이상한 행동까지. 이거 아무리 봐도 수상한데? 제 이야기를 다 들은 희정은 대뜸 그렇게 말하더군요. 저는 괜히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말라고 했지만 제 목소리엔 이미 힘이 잔뜩 빠져 있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선 저 역시 희정의 말처럼 생각하고 있었으니까요. 너 그냥 넘어가면 바보야. 확실히 확인해봐. 희정의 단호한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확인을 해야 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막상 그 오피스텔을 찾아가서 뭘 어쩌겠다는 건지 상상이 잘 되지 않았거든요. 만약 그곳에서 정말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는 걸 본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장 이혼이라도 하겠다고 할 용기가 있었으면 차라리 나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희정의 말처럼 이렇게 참기만 해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길로 남편의 퇴근 시간을 미리 물어보고 회사 앞에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직접 얼굴을 보고 묻지 않으면 도저히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을 것 같았거든요. 평소 같으면 퇴근 후 바로 집으로 오는 남편이 그날따라 1시간이나 늦게 나왔습니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차 안에서 손을 꼭 쥐고 있던 제 손바닥은 땀으로 흥건해졌습니다. 남편이 차에 타자마자 저는 그동안 참고 있던 말을 꺼냈습니다. 오피스텔 관리비 고지서며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돈이며 전부. 남편은 순간 놀란 듯한 얼굴을 하더니 이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당신, 내 물건 뒤졌어? 처음 들어보는 차가운 목소리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은 한숨을 쉬며 그런 게 아니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자기가 설명할 테니 제발 이런 식으로 캐묻지 말라고요. 그럼 설명해봐. 왜 오피스텔 관리비를 내고 있어? 제 질문에 남편은 잠시 침묵하더니 결국 나중에 말하겠다며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도리어 더 불안해졌습니다. 왜 지금 설명하지 못하는지, 대체 무슨 사정이 있길래 저렇게까지 피하는지. 결국 그날 저녁, 남편은 끝내 아무 설명도 하지 않은 채 씻고 잠들어 버렸습니다. 혼자 거실에 남겨진 저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면서도 차마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나 남편의 휴대폰에 단서가 있진 않을까 하는 생각에 휴대폰을 몰래 열어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잠금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더군요. 그걸 보는 순간 더 이상 묻지도 따지지도 말라는 무언의 경고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국 잠을 이루지 못하고 새벽까지 뒤척였습니다. 남편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설명할 테니 캐묻지 말라고 했던 그 차가운 목소리가. 결국 제 결론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직접 그 오피스텔을 찾아가 확인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 제발 아무 일도 아니길 바라면서도
만약 정말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있다면 그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피스텔 관리비 고지서에 적힌 주소를 보고부터는 머릿속이 온통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그곳에 대체 누가 살고 있는 건지, 남편은 왜 매달 관리비를 내고 있는 건지. 아무리 합리적인 설명을 찾으려고 해도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비상금을 숨기기 위한 것이라기엔 돈의 용도가 너무 구체적이었거든요. 관리비며 생활비 같은 내역을 보고 있으면 마치 누군가와 따로 살림을 차린 사람 같았어요. 하루 이틀 미루다가 결국 참을 수가 없어서 오피스텔을 직접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대체 어떤 사람이 사는지 확인이라도 해야 이 답답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풀릴 것 같았거든요. 고지서에 적힌 주소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남편이 출근한 틈을 타서 차를 몰고 나섰습니다. 운전을 하면서도 계속 손이 떨렸습니다. 제발 아무 일도 아니길, 그저 남편이 말 못할 사정이라도 있는 거길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런데도 불안한 예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어요. 1시간쯤 걸려서 도착한 곳은 꽤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오피스텔이었습니다. 생각보다 낯선 동네는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계속 조여왔습니다. 주차를 하고 차 안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초인종을 누를까 말까, 그냥 돌아갈까 몇 번이나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돌아가봤자 다시는 이 기회를 잡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차라리 확인이라도 해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테니까요. 계단을 올라가는 동안에도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손은 식은땀으로 젖었고 걸음이 휘청거릴 정도로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고지서에 적힌 호수를 찾았을 때는 숨이 턱 막히더군요. 초인종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결국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초인종을 누른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제발 아무도 없길, 아니면 문이 열리지 않길 간절히 바랐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나타난 건 제 예상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20살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 긴 생머리에 화장기 없는 얼굴. 그녀는 낯선 사람이 문 앞에 서 있는 걸 보고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누구세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 여자가 대체 누구인지, 남편과 무슨 관계인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거든요. 그저 그 오피스텔에 여자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손끝이 떨렸습니다. 저 혹시 여기 사세요? 입에서 저도 모르게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여자는 의아해하면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시죠? 그 순간 머릿속을 스쳐 지나간 생각은 하나였습니다. 남편이 정말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는 것. 젊고 예쁜 여자를 위해 오피스텔을 마련해주고 매달 관리비며 생활비를 대주고 있다는 끔찍한 상상이 현실처럼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제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여자는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 혹시 아버지 아세요? 아버지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라니 대체 무슨 소리예요? 혹시 이정민 씨 때문에 오신 거 아니세요? 저 이정민 씨 딸인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생각이 멈췄습니다. 딸이라니, 남편에게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었거든요. 결혼 전 연애했던 여자도 없다고 했고 다른 가정이 있었다는 얘기도 전혀. 그게 무슨 소리예요? 딸이라니. 제가 그렇게 묻자 여자는 눈을 피하며 불안한 듯 손끝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저도 잘 몰라요. 몇 년 전에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때 처음 아빠가 찾아오셨거든요. 그 말에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오피스텔 관리비며 생활비며 전부 그 아이를 위해서였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에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불륜도 바람도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숨기고 있던 건 자신의 딸이었어요.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습니다. 남편이 딸을 위해 그런 선택을 했다는 것도, 그걸 저한테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것도, 오피스텔을 나오는 길에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왜 이런 걸 나만 모르고 있었던 건지. 차에 올라타자마자 전화가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남편의 첫 마디는 이거였어요. 미안해. 집에서 이야기하자.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던 남편의 목소리에 그제야 모든 게 무너진 듯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남편이 정말 숨기고 있던 게 대체 뭐였는지, 왜 말하지 않았는지, 그걸 생각할수록 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 있었습니다. 운전을 하면서도 길이 잘 보이지 않았고, 신호가 바뀌는 것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숨기고 있던 게 불륜이나 다른 여자가 아니라 딸이었다니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딸이라는 말에 일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지만 곧바로 떠오른 건 배신감이었습니다. 아무리 과거의 일이었다 해도 그런 중요한 걸 어떻게 한마디 상의도 하지 않고 숨길 수 있었는지. 그동안 제가 얼마나 남편을 믿고 살아왔는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억울하고 화가 났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남편의 차가 주차장에 있었습니다. 보나마나 그 젊은 여자, 아니, 남편의 딸이라는 아이한테서 연락을 받고 서둘러 온 모양이겠죠.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손끝이 싸늘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보인 건 소파에 앉아있던 남편의 모습이었습니다. 평소처럼 넥타이를 풀지도 않고 앉아있는 걸 보니 저를 기다리고 있었나 봅니다. 저는 말도 없이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남편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다녀왔어? 그 말이 듣기 싫어서 일부러 가방을 소파에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지금 그 말이 나와? 남편은 잠시 아무 말도 못하다가 이내 길게 한숨을 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뭐가 미안한데? 대체 나한테 뭐가 미안한데? 그제야 남편은 모든 걸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전에 사귀었던 여자가 있었다는 것, 그 여자가 홀로 딸을 키우고 있었고, 몇 년 전 그 여자가 세상을 떠났다는 것. 남편은 그제야 아이가 자신의 딸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책임을 지기로 마음먹었다고 했습니다. 오피스텔을 마련해주고 생활비를 보내주던 것도 다 그 이유 때문이었다고요. 왜 그걸 이제 와서 말해? 왜 숨겼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명히 화가 나서 따지고 있는데 왜 눈물이 나오는 건지 모르겠더군요. 남편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정말 미안해. 말하고 싶었어. 근데 차마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 그래서 계속 숨겼어? 나한테 거짓말하면서?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내가 잘못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배신감도, 분노도, 억울함도 아닌 이루 말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남편의 딸이라는 말에 왠지 모를 안도감이 들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게 아니라는 안도감. 하지만 동시에 남편이 그동안 제게 했던 모든 말과 행동이 거짓이었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남편이 야근이라고 했던 날들, 출장이 잦았던 이유가 전부 그 딸 때문이었다니. 차라리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웠다고 했으면 오히려 덜 충격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남편이 저와의 결혼 생활을 부정한 것도 가족을 배신한 것도 아니니까요. 하지만 이건 달랐습니다. 딸이라는 건 그건 피가 섞인 가족이잖아요. 그 아이를 외면할 수는 없을 테고 그렇다고 그동안의 거짓말을 그냥 용서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 아이는 아무 잘못 없어. 나만 원망해. 남편은 그렇게 말했지만 그 말을 듣는 순간 오히려 더 화가 났습니다. 그 아이가 잘못이 없다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 아이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남편의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아무렇지 않게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한동안 말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를 안아주지도 달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더 화가 나서, 더 슬퍼서 정말 미칠 것 같았습니다. 결국 저는 그날 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방문을 닫아 걸었습니다. 남편의 변명도 사과도 그 어떤 것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면서 계속 눈물이 났습니다. 그동안 남편이 숨겨왔던 진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당황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던 그 젊은 여자애. 그 아이는 대체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상황을 겪어야 하는 걸까요? 방문을 닫고 침대에 누웠지만 도저히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남편의 목소리와 그 아이의 얼굴이 떠올랐고, 눈을 뜨면 이 모든 게 현실이라는 사실이 너무나도 선명했습니다. 침대 옆에 놓인 시계가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문 밖에서는 남편이 거실에 앉아 있는지 미세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유난히 신경 쓰였습니다. 참다 못해 일어나 방문을 열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고, 불도 켜지 않은 채 혼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왠지 모르게 낯설었습니다.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할 말 있으면 해. 제 목소리에 남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피곤한 얼굴에 이마에는 미처 닦지 못한 땀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순간 흔들렸지만 이내 이를 악물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대체 언제부터였어? 남편은 입을 열기 전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대답하기 싫다는 듯이, 아니면 어디서부터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서였겠죠. 그 침묵이 너무 길어지자 결국 제가 먼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말해. 대체 언제부터 그랬냐고. 남편은 그제야 낮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3년 전이야. 그때 처음 알았어. 3년 전. 머릿속에서 빠르게 계산이 돌아갔습니다. 3년 전이라면 남편이 출장이 잦아졌던 때와 겹칩니다. 그때부터 이 모든 걸 숨겨왔다는 사실에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남편은 마치 죄를 고백하듯 조용히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결혼 전에 사귀었던 여자, 헤어진 후에 그 여자가 혼자 아이를 키웠다는 사실. 그리고 몇 년 전 그 여자가 사고로 세상을 떠나면서 남편에게 연락이 왔다는 것. 처음에는 나도 믿기지 않았어. 그 아이가 내 딸이라는 것도, 그동안 아무것도 몰랐다는 것도. 그래서 유전자 검사까지 했어. 남편의 목소리는 점점 떨렸습니다. 그때의 혼란과 죄책감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처럼. 결과가 나오고 나서야 그제야 모든 걸 실감했어. 그 아이를 외면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당신한테 바로 말할 수도 없었어. 그래서 숨겼다고? 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화가 나서라기보다는 그동안 속아왔다는 사실에 허탈하고 비참해서.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손을 꼭 쥐었습니다. 말하고 싶었어, 정말. 근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도무지 모르겠더라. 당신이 받을 상처가 너무 뻔히 보여서. 그래서 거짓말을 했다고? 그게 더 낫다고 생각했어?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뿐이었습니다. 그 말이 듣기 싫어 이를 악물었습니다. 미안하다고 하면 다냐고, 그럴 거면 차라리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하지 그랬냐고 쏟아부어야 했는데 도무지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남편의 다음 말이었습니다. 처음엔 생활비만 보내려고 했어. 오피스텔도 원래는 임시로 마련해 준 거였고. 근데 그 아이가 혼자 지내는 걸 보니까 차마 그냥 둘 수가 없더라. 그래서 오피스텔까지 마련해 줬다고? 그래. 미안해. 또 미안하다는 말. 그 말이 너무 듣기 싫었습니다. 차라리 변명을 했으면 더 나았을지도 모릅니다. 최소한 솔직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더 화를 낼 수 있었을 테니까요. 남편은 계속해서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말을 하고 싶었지만 차마 용기가 나지 않았다는 둥, 아무리 들어도 속이 후련해지지 않는 말들만. 저는 한참을 그렇게 남편의 말을 듣기만 했습니다.
중간에 몇 번이나 일어나고 싶었지만 그마저도 할 수 없을 만큼 다리에 힘이 풀려 있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을 보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동안 그 얼굴을 얼마나 믿어왔는지 생각하니 더더욱 그 아이는 아무 잘못 없어. 남편은 마지막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죄가 없다고, 그저 자신이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나만 원망해. 그 아이한테는 닥쳐. 저도 모르게 그렇게 말해버렸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를 안아주지도 다가오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죄인처럼 앉아서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결국 남편은 거실 소파에서 잠이 들었고, 저는 침대에 누워 새벽까지 울었습니다. 눈이 붓고 목이 쉬어도 멈추질 않았습니다. 이대로 남편을 용서해야 할까요? 아니면 정말 이혼이라도 해야 할까요? 남편의 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 아이까지 끌어안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남편의 고백을 듣고 나서부터는 모든 게 달라 보였습니다. 같은 집에 살고, 같은 공간에서 밥을 먹고,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데도 남편의 얼굴만 보면 가슴이 쿵쿵 내려앉고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동안 그가 했던 모든 말과 행동이 전부 의심스러워졌습니다. 남편이 출근할 때마다 저도 모르게 그의 뒷모습을 쳐다봤고 전화기만 울려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퇴근하면 거실에서 자겠다고 했습니다. 저를 배려하는 척 스스로 죄인이라며 자청한 일이었지만 솔직히 말해 더 화가 났습니다. 차라리 변명이라도 하고 따지기라도 했으면 덜 억울했을 텐데 남편은 그저 묵묵히 거리를 두려 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누워 등을 돌린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이게 정말 남편이 맞나 싶었습니다. 20년을 함께 살아온 사람인데도 그 순간만큼은 전혀 모르는 사람 같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남편은 제게 먼저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는 그저 업무가 많아서 바쁘다고 했고, 퇴근하면 피곤하다며 씻고 잠들기 일쑤였습니다. 아무리 미안하다며 사과를 해도 그 얼굴에서 진심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건넨 사과가 정말 미안해서인지 아니면 그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건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저를 진심으로 사랑한 적이 없던 건 아닐까, 그저 아이들 때문에, 아니면 결혼 생활이니까 억지로 유지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면 들수록 배신감에 속이 문드러지는 것 같았습니다. 친구 희정은 그런 저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카페에서 마주 앉아 희정은 진지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너 그럴 거면 그냥 이혼하는 게 낫지 않아?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이혼이라니 애들은 어떻게 하고. 애들 핑계 대지 마. 지금 너만 죽어가는 거 몰라? 희정의 단호한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차라리 그럴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차라리 모든 걸 포기하고 이혼이라도 하면 속은 편할 테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그 아이였습니다. 남편의 딸. 아무 잘못도 없는 아이를 생각하면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네가 뭐가 잘못이야? 남편이 잘못한 거지. 희정은 그렇게 말했지만 그 말도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은 남편이 했는데 왜 제 가슴이 이렇게 아픈 건지. 결국 저는 며칠 동안 혼자 생각만 하다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그 아이 앞으로 어떻게 할 건데? 남편은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한참을 고민하더니 어렵사리 입을 열었습니다. 계속 책임질 거야. 그 아이는 내 딸이니까. 그 말에 머리가 아득해졌습니다. 당연한 말인데도 그게 마치 이혼을 하겠다는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차라리 헤어지자는 말을 들었으면 더 나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나는? 나랑 애들은? 남편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만 몇 번이나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미안하다고 하면 다 끝나는 걸까요?
남편의 말은 언제나 변함없었습니다. 딸은 포기할 수 없다고, 그렇다고 가족도 지키고 싶다고. 그날 밤 남편이 잠든 뒤 혼자 거실에 나와 앉았습니다. 남편이 누워있던 소파는 푹 꺼져 있었고 그곳에서 자던 남편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마저도 보기가 싫어서 덮어둔 이불을 획 치워버렸습니다. 그동안 남편이 한 거짓말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떠올랐습니다. 출장이 잦았던 이유, 야근이라고 하던 날들, 그리고 매달 빠져나가던 생활비. 그 모든 게 남편의 딸 때문이었다니. 차라리 다른 여자가 있었다면 그게 더 나았을지도 모릅니다. 다른 여자라면 이혼이라도 결심할 수 있었을 텐데. 피가 섞인 딸이라는 사실에 도무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을 고민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용서하고 다시 살아야 할지, 아니면 이쯤에서 놓아줘야 할지. 남편이 말한 것처럼 그 아이에게 잘못이 없는 것도 맞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받아들이기엔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답을 내리지 못한 채 그날도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 소파에 기대어 천장을 바라보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이렇게까지 하면서 살아야 하는 걸까? 며칠이 지나도록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자니 배신감이 가슴을 후벼 팠고, 그렇다고 이혼을 하자니 그동안의 세월과 아이들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퇴근하면 거실 소파에서 잠을 잤습니다. 가끔 새벽에 물을 마시러 나올 때면 그 모습이 보였는데 그때마다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갔습니다. 처음엔 정말 미칠 것 같았는데 며칠이 지나니 차라리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듯 했습니다. 화도, 슬픔도, 배신감도 전부 무뎌진 느낌이었어요. 그저 하루하루 시간이 가는 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변함없이 저에게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어떻게든 설득해 보려고 했겠죠. 딸이라고 해도 당신과 아이들을 포기할 수 없다고, 다 잘못했다고. 하지만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오히려 마음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차라리 남편이 뻔뻔하게 나왔으면 오히려 결정을 내리기 쉬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쩔 수 없었어 라거나 나도 힘들었어 같은 변명이라도 했다면 당장 이혼을 요구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남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끝까지 미안하다는 말만 했습니다. 그것마저도 저를 배려하는 것 같아서 화가 나고 슬펐습니다. 친구 희정은 그런 저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럴 거면 차라리 이혼해. 너만 바보 되는 거야. 그렇게 쉽게 말하지 마. 쉽게 말하는 게 아니야. 지금 너만 죽어가고 있잖아. 아이들도 눈치 볼 거고. 희정의 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아이들도 눈치가 빠르니 아무리 티를 내지 않으려고 해도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을 겁니다. 남편과 눈도 마주치지 않고 대화도 없는 집에서 아이들이 무슨 생각을 할지 뻔했죠. 남편의 딸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피스텔에서 만난 그 아이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놀란 얼굴로 나를 쳐다보던 눈빛이. 아무것도 모르는 채 그 자리에 있었을 그 아이를 생각하면 그 애가 뭘 잘못했나 싶기도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 그 아이에게 잘못이 없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남편이 잘못한 거지. 그 아이가 뭘 어쨌다고 미워하겠어요. 하지만 그걸 아는 것과 받아들이는 건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남편의 딸이라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으니까요. 가끔은 이혼을 하자고 말해버릴까 싶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도 의미 없고 매일 밤 울면서 지내는 것도 지쳤습니다. 차라리 끝을 내고 혼자 사는 게 더 나을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이 상처받을까 걱정이지만 오히려 이대로 사는 게 더 독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을 할 때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아이들이었습니다. 아직 어린 아이들.
아빠를 좋아하는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될지, 아빠가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살아갈 수 있을지, 그걸 생각하면 도저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잘못한 건 맞지만 그렇다고 아빠를 잃게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던 중에 남편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당분간 떨어져 지내보자. 생각할 시간을 줄게. 떨어져 지내자니.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차라리 이혼하자는 말보다 더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그 말이 곧 이혼을 전제로 한 것처럼 들렸으니까요. 그럼 그 아이는? 그 아이도 같이 살겠다는 거야? 남편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순간 울컥해서 소리쳤습니다. 그럼 대체 나한테 뭘 어쩌라고? 그 아이를 받아들이라는 거야? 아니면 그냥 나가라는 거야? 그렇게 소리친 뒤에야 비로소 남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런 뜻 아니야. 너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럼 나는? 나한테는 선택권이 있어? 미안해. 또 미안하다는 말. 그 말을 듣는 순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문을 열고 뛰쳐나와 주차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동안 쌓여있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그날 밤 결국 남편은 가방을 싸서 나갔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출장이라고 했습니다. 저도 차마 아이들 앞에서 이혼 이야기를 꺼낼 수가 없어서 그저 남편이 빨리 돌아오길 기다리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어쩌면 이게 진짜 이혼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게 맞을까요? 남편을 용서하고 그 아이까지 받아들여야 할까요? 아니면 이쯤에서 정말 이혼을 결심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할까요? 아직도 답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없는 거실을 보며 텅 빈 소파를 보며 저는 또 한참을 울기만 했습니다. 남편이 집을 나간 지 일주일이 넘었습니다. 처음에는 출장이 길어진 거라고 둘러댔지만 아이들도 점점 눈치를 채는 것 같았습니다. 둘째가 저녁 식사를 하다 말고 물었습니다. 아빠는 언제 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잠시 멈칫하다가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곧 올 거야. 회사에 일이 좀 많아서. 아이들은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그 말이 거짓이라는 걸 어렴풋이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는 동안 아이들도 저도 남편의 빈자리를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수저를 드는 손이 묵직했습니다. 그동안 남편이 앉아있던 자리를 힐끔거리는 제 모습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혼자 남겨진 밤에는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이 없는 침대, 남편의 옷이 걸려있는 옷장, 남편이 쓰던 칫솔까지 모든 게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차라리 이혼이라도 했다면 마음이 덜 아팠을까요? 차라리 끝이라고 생각하면 정리를 할 텐데 지금 이 상태는 그저 질질 끌면서 서로를 괴롭히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동안 남편에게서 연락은 없었습니다. 처음엔 화가 나서 일부러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나간 주제에 먼저 연락할 염치도 없는 거냐고 차라리 그 김에 끝까지 연락하지 말라고 속으로 쏘아붙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조차도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휴대폰이 울릴 때마다 혹시 남편인가 싶어 화면을 확인하고 문자가 오면 한참을 뜸들이다가 열어보는 제 자신이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전화 한 통 하지 않는 남편을 원망하다가도 어쩌면 남편도 저처럼 고민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어 스스로를 자책했습니다. 친구 희정에게도 더 이상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이혼해 라는 단호한 대답이 듣기 싫어서였을지도 모릅니다. 차라리 희정이 한 번 더 생각해봐 라고 말해줬다면 조금은 위로가 됐을 텐데 희정은 언제나 현실적인 말뿐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이혼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의 세월이 아깝기도 했고
무엇보다 아이들이 아빠를 잃고 상처받을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남편의 딸까지 받아들이는 그건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가끔은 그 아이가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 아이인데 그 애가 무슨 죄가 있다고 이런 상황을 겪어야 하는지. 하지만 그걸 받아들이기엔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숨기고 있었던 그 모든 거짓말이, 그 배신감이 쉽게 잊히지 않았으니까요. 그 아이를 받아들이고 남편과 다시 살겠다고 하면 그 순간부터 제가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스스로를 배신하는 기분이었어요. 결국 참다 못해 저는 라디오에 사연을 보냈습니다. 혼자서 고민하면 답이 나오지 않을 것 같아서 누군가의 솔직한 의견이 듣고 싶었습니다. 사연을 적는 동안에도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걸 정말 보내도 될지, 괜히 남의 웃음거리가 되는 건 아닌지 수십 번을 망설였습니다. 남편은 미안하다며 사과했지만 저는 아직 용서할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용서하고 그 아이까지 받아들일 수 있을지, 아니면 이쯤에서 이혼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마지막 문장을 쓰면서도 손이 멈칫했습니다. 누군가의 조언을 듣고 나면 그 말을 따라야 할 것 같아서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대로 살아가기도 힘들었습니다. 남편이 돌아온다 해도 아무렇지 않은 척 받아주기는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이 아빠를 기다리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제가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이혼을 해야 할지, 아니면 남편을 용서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제게 솔직히 말해주세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